이 수치는 유네스코가 공식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국제 컨벤션 센터 대회의실, 300명이 넘는 세계적인 학자들의 숨소리마저 멎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마저 차갑게 느껴지던 그곳, 덴마크 언어인지 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단 하나의 그래프 앞에서 중국의 학자들은 할 말을 잃고 굳어버리고 말았죠. 6년 동안 2247시간을 쏟아부어도 깨우치기 힘든 한자와 단 15시간 만에 원리를 이해하고 읽어내는 한글의 압도적인 격차.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언어학계의 판도를 뒤흔든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저는 린웨이입니다. 중국사범대학교 언어교육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가교육정책연구소에서 7년째 근무 중인 연구원입니다. 제 전공은 한자 교육 효율화입니다. 이 분야에서 논문을 12편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저를 차세대 교육 혁신가라고 불러줍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상하이 국제 컨벤션 센터 대회의실 맨 뒷줄에 앉아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형광등이 강하게 내리쬐고 에어컨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데도 제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제11회 아시아 언어교육국제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이 끝나고 점심 직후의 세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강단에 오른 사람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언어인지 연구소 소장인 엔스 할보르센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마이크 없이도 울림 있는 목소리로 회의실을 장악합니다. 영어로 발표되는 내용이 동시 통역되어 귓속 이어폰으로 쏙쏙 박힙니다. 저는 지난 6년간 동아시아 국가의 초등 문자 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대형 슬라이드가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그래프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세로축은 문자 독립 습득까지 걸린 평균 교육 시간, 가로축은 국가별 문자를 나타냅니다. 일본어 히라가나 80시간, 아랍어 340시간, 한자 기반 중국어 표준 교육 과정이 무려 2100시간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맨 끝, 가장 짧은 막대 그래프 하나가 시선을 강탈합니다. 한국어 한글. 단 14.4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300명이 넘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동시에 숨을 죽입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래프를 응시합니다. 2100시간과 14.4시간. 그 숫자의 격차가 무려 150배에 달합니다. 150배라는 숫자가 뇌리를 강하게 강타합니다. 7년 동안 제가 목숨 걸고 연구해온 한자 교육의 비효율성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엔스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 수치는 유네스코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식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단위로 구성됩니다. 이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전혀 본 적 없는 단어도 즉시 발음할 수 있는 경이로운 시스템입니다. 저는 앞줄에 앉은 중국 연구원들의 표정을 훔쳐봅니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한자의 우수성을 굳게 믿고 있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얼굴입니다. 엔스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한자 하나의 의미와 역사도 중요하지만 7살짜리 아이가 글자를 읽기까지 들이는 그 막대한 시간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문자가 가진 설계의 격차라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며칠 전 베이징 교육정책연구소의 3층 회의실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밖에는 흐린 하늘이 내려앉아 있고 회의실 안에는 종이가 타는 듯한 텁텁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복사기를 쉴 새 없이 돌린 탓이겠죠.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초등 문해력 실태 긴급 보고서, 내부 열람 한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숫자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현행 초등 교육 과정에서 한자 학습에 투입되는 평균 누적 시간 2247시간. 6년간의 초등학교 생활 중 수업 시간의 37%가 오직 글자를 외우고 암기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끔찍한 통계였습니다.
수학도 과학도 아닌 그저 기호 암기에 시간의 3분의 1을 낭비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던 선임 연구원인 장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민, 이 수치 정말 확인된 겁니까? 장민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 14개 성, 학교 230곳을 샘플 조사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1.8%에 불과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해력 성취도 국제 비교. 중국 초등학교 4학년 기준 독해 능력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음. 학습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결과는 평균 이하라는 모순적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소장인 왕지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는 절대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교육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왕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2247시간. 그 숫자는 마치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멍한 정신으로 연구소 구내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진동과 함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연구원인 천하우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리네이, 지금 당장 이거 확인해봐. 메시지에는 국제 언어 교육 학술지 최신호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논문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글 습득 속도에 관한 비교 연구. 음소 문자 체계와 표의 문자 체계의 초등학습자 문해력 성취 비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논문의 초록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립니다. 평균 학습 시간 단 15시간. 저는 숟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2247시간과 15시간의 차이. 제가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연구해온 한자 교육 시스템 전체가 그 두 숫자 사이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150배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설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한자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의 뼈대와 사상을 외우는 과정입니다. 획수를 하나하나 긋고 부수를 확인하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체자와 의미를 암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뇌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야 할 시기인데 그 작은 뇌에 수천 개의 기호를 억지로 구겨 넣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일까요? 제가 지난 7년 동안 더 나은 획순과 더 재미있는 암기 도구를 연구해 온 것은 결국 이 부조리한 시스템의 껍데기만을 다듬는 일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엔스의 발표는 계속됩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음소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블록 형태의 조합은 인간의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자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나 심지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조차 원리만 이해한다면 단시간에 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는 엔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잠재력과 과학적 설계가 전 세계 학계의 중심에서 조명받는 순간 중국 연구소의 일원인 저는 묘한 열등감과 함께 경외감을 느낍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배우기 쉽고 익히기 편리한 문자를 만들어 모든 백성이 그를 깨우치게 하겠다는 그 애민 정신이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이르러 가장 진보된 문자 체계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베이징 사범대학교 소속의 저명한 교수인 류센이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어조로 반박합니다. 엔스 교수님, 그것은 너무 단순한 비교입니다. 한자는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5,000년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중화 문명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잣대 하나로 문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류센 교수의 반박에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들의 반박은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앤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한자의 문화적 함의와 역사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글자를 읽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인지적 부하와 시간, 오직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앤스의 명확한 대답에 류센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유네스코의 공식 데이터 앞에서는 그 어떤 수사학적인 반박도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앤스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2100시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한글은 14.4시간이라는 기적적인 숫자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자 교육의 거대한 산업 규모에 대한 생각도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한자 학습을 위한 수많은 교재, 학원, 그리고 평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연간 한자 학습 관련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89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이 이 복잡한 문자 구조 위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만약 한글처럼 쉽게 배울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된다면 이 거대한 사교육 카르텔은 어떻게 될까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교육 당국과 출판사들은 기꺼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이들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에 미치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저는 연구원으로서 수많은 정책을 검토하고 교과 과정을 설계하며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내면에는 거대한 이권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이 체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온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중국의 아이들은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삐걱거리는 연필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굳은 살이 박인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7살 아이 샤오팡의 눈물이 다시금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샤오팡은 교실 구석에 앉아 붉어진 눈으로 칠판을 바라보며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획순을 맞추고 부수를 확인하고 똑같은 글자를 50번씩 쓰며 하루를 보내는 그 아이의 삶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이는 아직 세상을 배우고 꿈을 꾸고 뛰어놀아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글자를 외우는데 하루의 대부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앤스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인권의 결정체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그 순간부터 이 문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회의실 복도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제 뒤로 쏟아지는 학회 참가자들의 웅성거림이 파도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저는 한국어와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것을 넘어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한글의 규칙성과 수학적 원리는 그 어떤 언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왜 한국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가진 설계의 과학성이 곧 국가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한자의 복잡한 구조는 AI 시대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오류율을 높이는 반면 한글의 규칙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는 오류율을 현저히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설계한 그 위대한 문자 체계가 50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도에 걸린 거울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동자. 하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대한 체제와 이권에 맞서야 하는 외롭고 두려운 길일지라도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면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낼 시간입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 품고 회의실 문을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회의실 문을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상하이의 차가운 공기와 엔스의 그래프로 가득합니다. 그 충격을 안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복도에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20분입니다. 연구소의 정기 현장 조사 일정으로 방문한 것이지만 오늘따라 클립보드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듯 숨을 쉬기조차 힘듭니다. 교실 문이 반쯤 열려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선생님의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다시 획순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교실의 첫 번째 칠판에는 복잡한 한자 하나가 커다랗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 쓰는 소리,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7살에서 8살 사이의 어린아이들 35명이 빽빽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작은 어깨들이 모두 앞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연필을 쥐고 있는 손은 파랗게 질릴 정도로 팽팽하게 굳어 있습니다. 제 시선이 한 아이에게 멈춥니다. 두 번째 줄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아이, 이름표에는 샤오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샤오팡은 연필을 쥐고 있지만 종이에 글자를 적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샤오팡의 볼을 타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선생님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샤오팡, 왜 안 쓰고 있는 겁니까? 벌써 30분째입니다. 샤오팡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훌쩍이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2시간 동안이나 연습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 대답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 한자는 오늘 반드시 외워야 하는 글자입니다. 집에서 50번씩 더 써오세요. 저는 복도 벽에 기대어 등줄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50번, 7살짜리 아이에게 오늘 하루만 50번입니다. 그 이전에도 50번이 있었고 내일도 50번이 있을 것입니다. 저 복잡한 기호를 암기하기 위해 아이들은 매일 밤 울며 잠에 듭니다. 저는 교무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담임 선생님인 수링을 만납니다. 그녀는 경력 11년의 베테랑 교사입니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차를 건네며 입을 엽니다. 린웨이 연구원님, 요즘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정말 힘듭니다. 아이가 밤마다 글자 쓰느라 지쳐서 운다고 전화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어 계산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학교에서 2시간, 집에서 숙제로 1시간 반을 합치면 하루에만 3시간 반입니다. 수링 선생님, 그렇다면 성적이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한자 학습에 쏟고 있는 겁니까? 수링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 정도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그보다 2배는 더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글자만 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수첩에 연필을 대고 곱셈을 해봅니다. 하루 3시간 반, 1년에 240일의 수업, 그리고 초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하면 무려 5만 시간이 넘습니다. 처음에 보고서에서 확인했던 평균 2247시간은 그저 평균일 뿐, 성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은 50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기호 암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거대한 폭력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수링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하듯 말을 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교육 방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요. 7살짜리 아이가 2,000개가 넘는 기호를 억지로 외워야 한다면 그건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문자 자체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저는 방법론만 연구해 왔습니다. 더 나은 교수법, 더 편리한 획순, 더 재미있는 암기 도구만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구조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자가 가진 결함을 교육의 문제로 치부하고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견디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빈 교실에 홀로 남아 칠판을 바라봅니다. 아침에 샤오팡이 지워야 했던 그 복잡한 한자가 아직도 칠판에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천하오의 메시지입니다. 린에이, 나 실험 하나 해봤어. 결과가 믿기지 않아. 지금 통화 가능해? 저는 즉시 천하오에게 전화를 겁니다. 천하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린웨이, 우리가 방과 후 교실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의 원리를 가르치는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봤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 저는 그 길로 베이징 서쪽 외곽에 있는 방과 후 교실로 향합니다. 천하오가 연구 목적으로 빌린 그 공간은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 반사판이 걸려있는 소박한 곳입니다. 8살에서 9살 사이의 아이들 5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모두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들이며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천하오가 화이트보드에 낯선 기호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중 획수가 가장 단순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아이들은 이 기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천하오가 아이들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새로운 글자 놀이를 해볼 거야. 전혀 어렵지 않단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화이트보드를 바라봅니다. 천하오는 15분 동안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위아래나 좌우로 어떻게 쌓이는지를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암기는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원리만을 이해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15분의 설명이 끝나고 천하오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조합의 글자를 적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입니다. 이 글자를 읽어볼 사람 있을까? 아이들은 잠깐 화이트보드를 응시합니다. 그러더니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샤오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하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샤오진은 천천히 하지만 아주 분명한 발음으로 글자를 읽어내려갑니다. 나무나무. 교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천하오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순간 샤오진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읽힌다. 그냥 읽힌다. 샤오진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히 정답을 맞힌 기쁨을 넘어 난생 처음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완전한 성취감이 담겨 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 메이링도 덩달아 손을 번쩍 듭니다. 저도요. 저도 읽어볼래요. 메이링 역시 다음 글자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나머지 아이들 또한 모두 첫 시도에 성공합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타이머를 확인합니다. 설명부터 읽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분입니다. 단 18분 만에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문자를 스스로 읽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천하오가 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얘들아, 이거 배우는 게 어려웠니? 샤오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요. 규칙만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재미있어요. 메이링이 눈을 반짝이며 덧붙입니다. 우리 한자를 배울 때는 이런 규칙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규칙이 없나요? 9살짜리 아이의 그 순수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규칙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7년 동안 이 체제를 연구해왔지만 아이들의 이 단순하고 명쾌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천하우와 저는 복도에 서서 무거운 침묵 속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린의, 이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야 해.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중요한 자료야. 저는 두려움에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천하오. 우리가 이 결과를 학회에 제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연구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천하오는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연구소의 승인이 왜 필요해? 우리는 독립 연구자 자격으로 제출하면 돼. 이 사실을 숨긴다면 리팡이나 샤오징 같은 아이들이 매일 밤 책상 앞에서 울게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를 게 없어. 그 말에 저는 복도의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상하이의 저녁 하늘이 주황빛에서 점차 짙은 어둠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단을 내리기 위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연구실의 어두운 불빛 아래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빈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가 제게 묻는 듯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실험의 데이터와 아이들의 눈물, 그리고 엔스의 그래프가 논문 속에 한 글자씩 채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선 진실의 기록입니다. 저는 논문 제출 버튼을 누른 뒤 나흘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구소의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동료 연구원들도 저를 평소와 똑같이 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제 사무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번호의 문의 전화였고 그 다음에는 주요 언론사의 취재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오후 2시 연구소의 공용 텔레비전에서 뉴스 앵커의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중국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한 편의 논문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교육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발표한 문자 효율성 비교 연구로 중국어 한자 학습에 투입되는 시간이 한글 학습의 150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텔레비전 화면에 꽂히더니 이내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향해 쏠립니다. 소장인 왕지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린웨이 연구원, 지금 당장 제 방으로 오세요. 저는 왕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저 말고도 연구소의 법무 담당자와 홍보팀장 2사람이 더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제 온몸을 올가맵니다. 법무 담당자가 탁자를 툭 치며 묻습니다. 린웨이 연구원, 이 논문, 연구소에 공식 승인 없이 제출한 겁니까?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합니다. 네. 독립 연구자 자격으로 학회에 제출했습니다. 홍보팀장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렇더라도 소속 기관명을 왜 명시한 겁니까?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할 작정이었습니까? 저는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왕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를 꺼내듭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논문이 게재된 사이트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었습니다. SNS 공유 횟수만 14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140만, 그 거대한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 저녁부터 중국 사회 전체가 두 갈래로 나뉘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저를 매국노이자 문화의 근간을 해치는 배신자로 몰아갑니다. 중화 문명의 5천년 역사가 담긴 한자를 단순한 서양의 효율 논리로 해체하려 한다며 격렬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개인정보와 연구소 연락처가 공개되며 밤새 입에 담기 힘든 협박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지지와 열광적인 반응이 쏟아집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고 SNS에 글을 올립니다. 아이가 매일 밤 한자 쓰기 숙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리네이가 그동안 학부모들이 속으로만 삼키던 고통을 밖으로 꺼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은밀하게 제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 사교육 시장의 분석가들도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연간 한자 학습 관련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무려 89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에 달하는데 리네이의 논문이 그 거대한 사교육 시장 전체에 치명적인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1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수치를 처음 확인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흘 뒤 중국의 한 거대 방송사에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참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공개된 상대 측 패널 명단을 보고 저는 헛웃음을 짓습니다. 베이징 사범대학교의 저명한 교수 6명, 전직 교육부 차관,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2명입니다. 거대한 국가적 카르텔이 저라는 평범한 연구원 하나를 짓밟기 위해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논문 한 편이 그들의 거대한 이해관계를 건드리자 온 사회가 발작을 일으키는 듯합니다. 쳐나오는 제게 다가와 다급하게 귓속말을 전합니다. 리네이, 연구소 익명 제보함에 협박 메일이 도착했어. 발신자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은 아주 끔찍해. 리네이의 연구를 당장 멈추게 하지 않으면 위에서 직접 나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겠다고 하더군. 천하오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SNS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니 제 사무실 컴퓨터의 접근 권한이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탑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그날 대회의실에서 보았던 엔스의 그래프와 한국의 한글이 가진 놀라운 과학성이 선명하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 언어학계는 단순한 문자의 기원을 넘어 문자가 가진 설계의 효율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뛰어넘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독창적이고 강력한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언어 처리 시스템과 자연어 인식 기술의 핵심은 표기 체계의 규칙성과 수학적 명확성에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블록 형태의 음절을 이루는 수학적 매트릭스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설계 덕분에 음성 인식과 기계 학습의 오류율이 다른 언어 체계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음성을 인식하고 처리할 때 한글의 명확한 규칙성은 처리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삼성, LG, 현대, 카카오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와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할 때 왜 한국어를 최우선으로 적용할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자 체계의 과학적 효율성이 디지털 산업의 폭발적인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세종대왕의 위대한 한글 창제 철학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러 전 세계 첨단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자는 단순한 언어 도구가 아닙니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학자와 IT 전문가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어의 복잡한 표의 문자 체계는 기계가 처리하기에 너무 많은 연산과 에러를 발생시키지만 한글은 단 24개의 기호만으로 모든 소리와 생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조합해냅니다. 이러한 국격과 기술적 우월성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중국의 교육 당국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고 저를 매도하려 해도 과학적 진실과 기술의 발전은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한글의 위대한 승리는 이미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언어학계는 한글이 가진 독창적 설계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을 울리는 2000시간의 암기 체계는 이제 막을 내리고 누구나 하루 만에 그를 깨우치는 한글의 평등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주먹을 쥐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칠 겁니다. 며칠 뒤 교육부 청사 지하 2층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상하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날 저녁 자리를 함께했던 교육부 관계자 한 명이 흘린 이야기를 천하우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 제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이 가까운 교육부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직속 정책 보좌관부터 전국 초등교육과정 개정 담당자, 그리고 네로라 하는 주요 출판사 대표들까지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맨 앞줄, 가장 높은 의자에는 헛중리 원로 학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초등문해 교육 표준화 작업의 설계자이자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핵심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80대의 원로 학자이지만 여전히 중국 교육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회의 중반 젊은 장학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리웨이 연구원이 제기한 문제는 단순한 학문적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보아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 대비 성취도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는 교육과정의 구조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 전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헛중리 원로 학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로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장 먼저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무겁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바로 그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칠판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지켜온 그 시스템이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기득권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저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40년간 이 거대한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끌어온 원로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쳐나오는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린웨이,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사람조차 흔들리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빛 아래 어딘가에서 리팡과 샤오팡 같은 아이들이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울음을 삼키며 한자의 획순을 긋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한 걸음씩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주저없이 항공권을 검색합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몹시 피곤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헛중리 원로 학자의 떨리는 목소리, 샤오팡의 눈물, 그리고 메이링의 질문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인 정수아입니다. 그녀는 유네스코 한국어 교육자문위원이자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제 논문에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보내준 몇 안 되는 양심적인 학자 중 한 명입니다. 린웨이 선생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한데 몸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빨리 현장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였습니다. 정수아 교수가 사전에 참관 허가를 받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이른 오전, 우리는 1학년 교실의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 함께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문장 끝에서 아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가 내리는 모습에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자, 이 낱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소리내어 글을 읽어내려갑니다. 그 발음은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낱말로 넘어가도 아이들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속에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중국의 교실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아주 낯설고도 따뜻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유였습니다. 교실 안에는 두려움도 압박감도 억압적인 분위기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박지영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교사가 설명합니다. 한국어의 기본 자모 24개를 익히는 데는 보통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 조합 원리만 이해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처음 보는 단어라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한글은 원리가 명확한 문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천천히 수첩을 꺼내어 원리가 명확하다라는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있으려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7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한자는 어땠나요? 아무리 외워도 끝이 없고 규칙을 찾기보다 무작정 써야만 했던 그 과정이 떠오릅니다. 저녁 무렵 정수아 교수와 저는 광화문 근처의 한 식당에 마주 앉습니다. 정수아 교수가 제 찻잔에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주며 묻습니다. 린웨이 선생님, 오늘 하루 직접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입을 엽니다. 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더 빨리 외우는 방법, 더 잘 기억하는 방법, 더 재미있게 암기하는 방법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라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은 외우지 않아도 원리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수아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바탕에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문자는 배우기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족이나 권력자들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백성 누구나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문자. 그 철학이 지금도 이 교실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식당 창밖에 광화문 광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그 사람들 모두가 하루 만에 익힐 수 있는 같은 원리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도 거리의 간판도 식당의 메뉴판도 모두가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배우기 위해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새로운 말이 생겼음을 느낍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온 날 밤 연구소의 공식 채널을 모두 건너뛰고 교육부 정책감사위원회 직통 이메일로 최종 보고서를 전송합니다. 제목은 문자 교육구조 재검토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가 담겨 있지만 그 핵심은 3가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문자는 도구입니다. 문화의 담지체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생각을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만든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둘째, 쉬워야 합니다. 문자를 배우는데 200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은 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수학, 과학, 음악, 체육 등 아이들이 세상과 접촉할 수 있는 2000시간이 오직 기호 암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셋째, 교육은 효율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효율이란 속도가 아닙니다. 아이가 글자를 읽은 뒤 그 글자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보고서를 보낸 뒤 저는 책상 한편에 놓인 사진을 봅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샤오진이 한글을 처음 읽었을 때 천하우가 몰래 찍어둔 사진입니다. 샤오진의 두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고 그 표정에는 읽힌다. 그냥 읽힌다라는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세종대왕의 철학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나침반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교육부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해고 통보가 아니라 2025년 교육과정 개정 태스크포스팀 참여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읽습니다. 천하오에게 걸어 이 사실을 알리니 그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린웨이,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가야만 한다면 나도 응원할게. 저는 다짐합니다. 그래야지. 리팡과 샤오팡 같은 아이들이 아직 거기 있잖아.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의 편지야. 저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